당신이 평생 지키고 싶었던 건 가족도 회사도 아니었어. 그저 아들이라는 당신의 헛된 욕심이었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댓글로 어디에 사시는 몇 살이신지, 그리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바쳐 영철식품이라는 중소식품회사를 일궜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만 30명이 넘는 회사로 키웠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고 명절에도 공장 돌아가는 걸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보니 참 허무하더군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 순자는 늘 무뚝뚝했습니다. 밥 먹어요, 씻고 자요, 그게 다였어요. 대화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딸 둘은 각자 결혼해서 자기 집안일로 바쁘니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죠.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뭐가 남았나 싶었습니다. 돈은 좀 벌었지만 가족들 눈에 저는 그냥 돈 버는 기계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일만 하다 늙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도,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그 허무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제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본 적이 없으니까요.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 부부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연락을 해왔어요. 영철아, 이번에 50년 만에 동창회 한다. 꼭 나와라.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가봤자 서로 잘났다고 자랑질이나 하고 예전 얘기나 하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있기가 싫더군요. 아내는 TV만 보고 있고 저는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니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제 또래였지만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어떤 이는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무섭더군요. 저도 거울 볼 때마다 느끼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보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미숙. 고등학교 때 우리 학년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난 그 아이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미숙이는 동네 약국집 딸이었죠. 하늘의 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멀찌감치서 바라보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나타난 미숙이는 여전히 고왔습니다. 물론 주름도 있고 머리도 희끗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반짝였습니다. 제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 미숙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 박영철 맞지? 우와, 정말 오랜만이다.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얼떨떨해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미숙이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오미숙이랑 박영철이 옆에 안내하며 웃었지만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미숙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철아, 너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내 마음속 영웅이었어. 너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의리도 있고 그랬잖아. 난 그런 내가 참 멋있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딸들한테도 회사 직원들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숙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아들이 사업을 했다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에서 혼자 일하며 겨우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영철아, 너는 성공했으니 좋겠다.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늙어버렸네. 미숙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저는 미숙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한 미숙이는 제 팔에 기댔고 저는 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미숙이의 집은 낡은 빌라였습니다. 건물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문 앞에서 미숙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철아, 나 진짜 힘들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배달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 저는 미숙이를 꼭 안았습니다. 너만은 나처럼 초라하게 늙지 마라. 내가 뭐라도 해줄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른이 넘어서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미숙이가 저를 그렇게 봐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숙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미숙이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몇 통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잘 지내시죠? 그런 평범한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점점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이는 제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반찬 가게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하루 일과를 얘기해 준다는 게, 저를 의지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내 순자는 제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늘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 말뿐이었죠.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철아,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반찬 가게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을 더 내지 못하면 가게를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숙이는 울먹였습니다. 이 가게가 내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이걸 잃으면 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서 미숙이에게 줬습니다. 미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난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미숙이는 달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미숙이를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등산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등산은 왜? 하고 의아해했지만 저는 건강 챙기려고 그런다고 둘러댔습니다. 미숙이와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산책도 했습니다. 미숙이는 저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돈이 문제였습니다. 미숙이에게 생활비도 주고 식사비도 내고 옷도 사주고 하다 보니 아내가 주는 용돈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저는 회사 경리에게 말했습니다. 개인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고 장부에는 잡비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아내 순자는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평생 회사 재물을 관리해온 사람이라
장부의 작은 오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장부를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쓴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회사 운영비지 뭐. 당신이 일일이 간섭할 일인가? 운영비 항목에 없는 돈이에요.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 회사 일궈왔는데 내 돈 좀 쓰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자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핸드폰도 문제였습니다. 미숙이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아내가 볼까봐 저는 핸드폰에 잠금을 걸었습니다. 평생 잠금 같은 거 한 적 없었는데 말이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 잠금은 왜 걸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잖아. 혹시 몰라서 그런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숙이가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도 일찍 빠져나와 미숙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숙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철아, 나 이거.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내민 건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병원에 가봤어. 임신 맞대. 그리고 아들이래. 아들. 그 한 단어가 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딸만 둘입니다. 아들이 없어요. 평생 아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 제 성을 물려줄 아들. 그게 제 한이었습니다. 딸들은 시집가면 남의 식구가 되잖아요. 아들이 있었으면 회사도 물려주고 제 이름도 남기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미숙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아, 나 어떡해. 우리 나이에 무슨 아이야. 그런데 이 아이를 지울 수가 없어. 내 마지막 아이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미숙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아이라니. 게다가 저는 결혼한 몸이고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생의 한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근데 영철아, 나 한 가지 걱정이 있어. 내 돌아가신 남편 집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워낙 보수적이고 까다로워서 내가 다른 사람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지 몰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안전한 곳에서 조용히 아이를 낳고 싶어?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거기서 편하게 출산 준비를 하고 싶어?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전세집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적어도 억 단위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이 밤에? 회사 일이 좀 있어서. 거짓말 마세요. 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당신 오후에 일찍 퇴근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바람 피우는 거죠? 아내의 추궁에 저는 발뺌했습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그저 오래된 동창을 만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순자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미숙이를 위해 전세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동네, 깨끗한 빌라,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 제 통장에는 그 정도 돈이 없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야 했습니다. 격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급한 투자건이 생겼다고 1억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그 정도 금액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요. 내가 사장이야 회사 주인이고 내 돈 쓰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 결국 돈을 빼냈습니다. 미숙이에게 전세집을 얻어줬습니다. 미숙이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영철아,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난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뱃속의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아들, 제 피를 이어받은 아들. 평생의 꿈이 이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통장과 장부를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1억이 빠져나갔어요. 어디에 쓴 거예요? 회사 투자야.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서. 무슨 투자요?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도 없고 계약서도 없어요. 당신 개인적으로 쓴 거 맞죠? 내 회사 내 돈인데 내가 어디 쓰든 상관없잖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혼자 회사예요? 나도 평생 이 회사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어요. 장부 정리하고 직원 관리하고 은행 대출 받고 그게 다 내가 한 일이에요. 이게 당신 혼자 회사예요? 그래, 나 혼자 회사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난 뭐였어? 당신 눈에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잖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부부싸움은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제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계속 추궁했고, 저는 점점 더 거짓말을 쌓아갔습니다. 집에 있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미숙이에게 가면 달랐습니다. 미숙이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미숙이를 보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제 아들이 저 안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숙이의 집 앞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건들건들한 차림에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미숙이는 그 남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왜 여기 와?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얼마만이야? 아, 이분이 그 유명한 박 사장님이구만. 미숙이가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철아, 이 사람은 내 돌아가신 남편 동생이야. 남자는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형수님 신세 잘 부탁하오. 근데 말이오, 우리 형수님이 임신을 하셨다면서? 그것도 70 넘은 나이에?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워낙 보수적이라 말이오. 형님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아이를 배다니. 우리 친척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특히 우리 큰형님은 성질이 고약해서 말이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미숙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나 좀 조용히 살게 해줘. 조용히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지. 박 사장님, 당신도 가정이 있는 사람 아니오? 이 일이 당신 부인한테 회사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소? 남자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5천만 원. 입막음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이 순자한테, 딸들한테, 회사 직원들한테 알려지면 끝장이었습니다. 알았어요. 돈 줄게요. 대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남자는 비웃으며 갔습니다. 저는 미숙이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당신 남편 동생 맞아? 응. 원래 우리 집안이 복잡해. 미안해, 영철아. 내가 이런 식구들 때문에 너한테 피해를 주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또다시 회사 돈을 빼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 통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제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박? 주식? 아니면 정말 여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알아요? 우리 평생 일군 게 다 날아가요.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꺼. 저는 더 이상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숙이에게만 갔습니다. 미숙이는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영철아, 고생 많아. 다 내 때문이지?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들만 잘 나오면 돼. 그런데 얼마 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박 사장님 미안하오. 우리 큰형님이 눈치를 챘소.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정리하려면 이번에는 1억이 필요하오. 1억. 이번에는 1억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사업 확장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평생 일군 회사를 담보로 잡히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 평생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금을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돈 가방을 받아들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장사 잘하시오. 다음에 또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돈을 줘도 계속 요구할 게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제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또 돈 쓴 거예요? 회사 담보 대출 받은 거 다 알아요. 은행에서 확인 전화 왔어요. 당신 미쳤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우리 평생 뭐 하려고 산 거예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몇 달 만에 다 날리고 있잖아요.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렸고 같은 방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미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철아, 나 배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급히 미숙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산모분 나이가 많으셔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숙이가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 조금만 참아. 아들만 낳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미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가 없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제 앞에 서류 몇 장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흥신소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오미숙에 대한 자세한 조사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그 여자, 오미숙, 사별한 거 아니에요. 이혼만 5번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 남편 동생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 남자예요. 둘이 짜고 사기치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숙이와 그 남자가 함께 웃으며 술을 마시는 사진, 같은 집에 들어가는 사진.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미숙은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 동창회를 돌아다니며 은퇴를 앞둔 외로운 남자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임신과 아들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임신한 적도 없고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동창 중에 김철수 있죠? 그 사람도 3년 전에 똑같은 수법에 당했대요. 그 사람은 회사까지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 지금까지 최소 7명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2번 잡혔는데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대요. 이번에는 증거를 확실히 잡아서 신고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숙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짜 임신했어. 아들이라고 했어. 순자는 비웃었습니다. 임신? 병원 기록 찾아봤어요. 최근 3년간 산부인과 간 적 없어요. 임신 테스트기? 인터넷에서 양성 나온 거 사면 돼요. 아니면 다른 임산부 거 가져다 쓰거나. 다 수법이에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억, 3억, 4억. 평생 일군 돈을 날린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믿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그 여자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당신도 가요. 직접 확인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부를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낼 거예요. 약속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순자가 정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따라갔습니다. 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실제 돈이 아니라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계획이었습니다. 미숙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운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배도 불러 있었습니다. 베개를 넣은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았지만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아, 왔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숙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다 연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마지막이야.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우리 아들 편하게 낳을 수 있어. 저는 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그 남자도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님, 수고하셨소. 이제 정말 끝이오. 다시는 연락 안 할 테니 안심하시오. 남자가 돈 가방을 열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 동창 김철수, 흥신소 직원, 그리고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미숙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는 도망가려 했지만 경찰이 빠르게 제지했습니다. 오미숙, 당신 사기 및 공갈 협박죄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숙이는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정말 임신했어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신? 지금 당장 배 열어보면 백에 나올 거예요. 병원 가서 검사 받을래요? 미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철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철아, 나도 당했어. 3년 전에 똑같은 수법으로 나는 회사까지 날렸어. 너라도 건지길 바랐는데.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이게 정말이야? 다 거짓말이었어? 미숙이는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며 남자와 말다툼만 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욕심 너무 부려서 들킨 거잖아. 뭐, 내가 더 달라고 했잖아. 둘의 추한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인간이었다니. 아들이라고 믿었던 게 다 연극이었다니. 경찰과 모든 사람이 떠나고 카페에는 저와 순자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요. 집에 도착하니 순자는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이혼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재산 분할 각서였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회사 지분 전부 나와 딸들한테 넘기세요. 당신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순자는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키고 싶었던 건 가족도 회사도 아니었어. 그저 아들이라는 당신의 헛된 욕심이었지. 나는 딸 둘 낳았다고 평생 죄인처럼 살았어요. 당신 눈치 보면서 아들 못 낳은 게 미안해서.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당신은 그 욕심 때문에 평생 일군 걸 다 날렸잖아요. 여보, 이제 당신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회사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어. 당신이 원하던 아들도 없고 이제 혼자 사세요. 순자는 짐을 꾸렸습니다. 딸들도 와서 짐을 가져갔습니다. 딸들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실망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저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모두가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도 가족도 돈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들이라는 그 헛된 욕심 때문에. 핸드폰에는 미숙이와 주고받았던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평생 함께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72의 나이에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나이입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도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한 머리, 초라한 노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사기꾼에게 넘어간 바보 노인. 이제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인생의 끝입니다.